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은 거꾸로 날씨가 우울어 갈수록 추워진다고 하죠. 내일 다시 반짝 추위가 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기온이 그렇게 춥지 않다고 추위 대비 안 하시면 감기에 걸리실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병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일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행복하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또 가르쳐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생각 가지시면서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외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슬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올 들어서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각국의 물가하고 교역량을 고려하면은 원화 가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하고 교역 비중을 고려해서 이제 통화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게 실질 원화 가치, 실질 실효 환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를 보면 지난 1월에 한국의 실질 원화 가치는 작년 12월보다 0.5% 올랐어요. 2010년을 100으로 환산을 하면 지난 1월에 실질 원화 가치가 111.17로 11%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유는 계속 우리가 흑자였으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실질 원화 가치는 2008년만 해도 120이었다가 2009년에 83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땐 다 아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한국 수출에는 유리했겠죠. 예. 그래서 그 환율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후에 한국 수출이 확 늘었는데 이제는 그 환경이 이제 좀 최근에는 반대가 됐다. 올 들어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 통화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막대하게 돈 풀기를 많이 했던 게 일본하고 유럽인데. 그렇죠. 최근 1년 기준으로 실질 원화 가치는 2.8% 올랐고 일본 엔화는 2%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화보다 원화가 더 올랐다는 거고요. 예.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상폭을 주요 61개국 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원화가 15번째 15위였다는 거죠. 그만큼 원화 실제 가치가 올라서 금융위기 직전 달러당 900원대까지 갔던 그 당시 거의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그 환율 조작국 말이에요. 이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미국이 계속 문제 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예. 자국 수출이 유리하도록 한 그건 이게 문제다라고 지목했던 게 일중독, 일본, 중국, 독일이었잖아요. 예. 한국은 빠져 있었는데 일본이 연막전을 펼쳤잖아요. 최근에 일본 니케이, 일본 경제신문이 인수했던 게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잖아요. FT가 예. 일본보다 한국이 더 문제다, 환율이. 오히려 일본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한국을 문제 삼아야 되는 이런 칼럼을 게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자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엔화보다 원화가 더 많이 올랐는데 가치가. 예. 그럼 환율을 더 불리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4월 위기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4월에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 당연히 한국은 빠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일본, 중국, 독일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했다라는 게 이런 자료로서 입증이 되는 거겠죠.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떨어졌다 그러네요. 예? 저는 이 수출 순위는 열심히 안 보는데 피파 랭킹 뭐 계속 그런 거 열심히 많이 보죠. 예. 피파 랭킹이 우리가 17위였다가 지금 39위예요. 60위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는데 예. 수출 순위는 계속 올랐어요. 2008년부터 보면 12위, 9위 그러다가 2015년에 6위까지 올랐는데 지난해 2016년에 8위로 2계단 떨어졌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2년 연속 전체 수출액은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 앞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환율 조작국으로 가능한 예. 중국, 독일, 일본이 있고 네덜란드, 홍콩, 프랑스도 한국보다 더 많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한국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세계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건 다 모든 게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이 있는 여파가 있었고 자동차 파업,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만 원짜리 수표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5만 원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도 10만 원 이서했던 기억이 언제세요? 그거 있죠. 한 언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 이서하는 게 좀 10만 원 수표 보지도 못하지만 예, 이서할 때 주민번호 쓰는 그렇죠. 걸 상당히 꺼려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5만 원짜리 2장이면 되는데 굳이 만약에 그렇죠. 10만 원짜리 가지고 20만 원 간다고 하면 예. ATM에서 발행할 때 수표 받겠어요? 그렇죠. 현금 받겠어요? 현금이 훨씬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5만 원 현금 때문에 5만 원짜리 현금 때문에 지난해 10만 원 수표 발행량 결제액이 562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예. 1년 전 2015년보다 23%나 줄었어요. 2007년 이후부터 10만 원 수표는 계속 자치를 감추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86%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고요. 네. 이유는 5만 원권도 있고 카드도 많이 늘고 카드 이용액이 하루에 거의 2조 이상씩 카드로 결제하니까 예. 수표가 거의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수표라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서도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표 번호 써놓고 맞아요. 잃어버리면 예, 이거 조회 가능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썼는데 요즘 그런 사람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예.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사하고 구제역 확산이 멈춰서 좀 다행이긴 한데. 맞습니다. 계란값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닭고기 값은 오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AI가 한창일 때가 작년 12월이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당연히 닭고기 값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닭고기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예, 그 당시에 그렇죠. 올랐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닭고기가 치킨이 워낙 좋아하니까 예. 남아 돌거든요.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AI가 휩쓸고 가면 이 공급 과잉,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닭고기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예.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비해서 올해 지금 6개 우리가 닭고기를 먹고 있는 치킨의 시세가 14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생하기 직전 작년 11월하고 비교해도 2배가량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던 그 이유가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계란값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지금 AI 여파 이게 소비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축산 농가에도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어제 개막을 했는데 우리 선수단이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이 제8회 동계아시안 게임이 어제 삿포로돔에서 개막식을 가졌고요. 이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31개 국가가 참여했고요. 이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 이 세부 종목으로는 11개가 되고요. 65개의 금메달이 예. 이번 대회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을 기준으로 하는 이 메달 순위에서 2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안 게임이지만 아시아에서는 동계 종목이 활성화된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한국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이 4개 국가가 이제 순위 경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 개막식 중에는 사실 좀 특이한 장면이 있었는데 개막식 도중에 시상식이 열렸어요. 근데 예. 이상호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개막식에 앞서서 이 스노보드 남자 대회전 경기가 열렸거든요. 예. 이상호 선수가 이 대회 첫 금메달을 받게 됐고요. 이 최보군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스노보드 남자 대회전에서는 5위 안에 우리 선수들이 4명이나 포함이 될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 시상식이 개막식 도중에 열렸습니다. 이상호, 최보군 선수 이 4만 2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중앙에 마련된 시상대에 올랐고요. 이 삿포로돔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개막식에서 시상식이 열리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 이상호, 최보군 선수 어제 이 시상식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선수 별명이 배추보이라며요? 배추보이. 예, 네? 강원도에서 그 대관령에 배추밭에서 처음에 스노보드를 탔거든요. 아버지가 고냉지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배추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참 훌륭합니다. 진짜로. 예. 근데 오늘도 이제 메달이 기대가 되는데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1000m에 출전하죠. 예? 예. 어제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상호 선수가 오늘 이 스노보드 남자 회전에서 2관왕에 도전하고요. 이 말씀하신 이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에 출전합니다. 이상화 선수가 이 주종목이 500m인데 네. 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1000m에 출전하고요. 또 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도 메달이 기대가 되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의 김보름 선수도 오늘 이 유력한 메달 후보입니다. LPGA에서는 장하나 선수가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것도 아주 극적인 역전 우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제 LPGA 투어 이 호주 여자 오픈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예. 장하나 선수가 이 4언더파를 몰아치면서 합계 10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올 시즌 장하나 선수의 첫 우승이고요. 이 3라운드에서 선두에 이 4타 뒤진 공동 7위였기 때문에 우승을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기적같이 마지막 6개 홀에서 무려 5타를 줄이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번 홀 10m가 넘는 이글 퍼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제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지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 중에서 기회가 왔을 때 몰아치는 능력이 있는 선수, 저는 이 몰아치는 능력이 기술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배짱, 강한 멘탈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올라선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참 중요하죠. 이 멘탈이 참 중요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 WBC 대표팀이 어제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평가전을 가졌는데 이게 0대4로 완패를 당했어요. 어떻게? 예? 이게 크게 뭐 실망은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예. 예. 이 WBC 대표팀이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평가전에서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0대4로 패했습니다. 이 마운드에서는 이 장원준 선수가 3이닝 무실점 호투했고요. 이어서 던진 이 장시환, 차우찬, 원종현, 박희수, 심창민 선수가 4실점했습니다. 이 타격에서는 안타가 4개에 불과했고요. 삼진을 9개나 당했습니다. 이 첫 평가전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이 타격감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레 요코하마하고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예, 그
두 번째부터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여자 럭비 대표팀이 있다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여자 럭비 대표팀이 아시아 럭비 7인제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네요. 예. 이 여자 럭비 대표팀이 라오스에서 열린 이 아시아 럭비 7인제 트로피 여자부 결승전에서 인도를 29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트로피 여자부는 2부 리그인데요. 2부 리그이지만 이 2년 연속 우승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1부 리그 진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 여자 럭비 대표팀이 2010년에 이 선발전을 거쳐서 2010년에야 처음 창단이 됐거든요. 이때 이 선발전이었다기보다는 이제 공개 모집 수준이었고요. 이 YTN에서 있는 이 조은지 기자도 이 2011년에 여자 럭비 대표팀 선수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여자 럭비 대표팀이 2010년 이후에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90위 결정전에서 라오스를 이기고 감격적인 첫 승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리듬 체조의 요정 손현재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네요. 이 손현재 선수 지난 토요일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이미 그 지난해 리우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은퇴를 선언하니까 좀 아쉬운 감도 들고요. 손현재 선수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듣고 저는 조금 좀 섬뜩했거든요. 마치 사무라이의 미학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속뜻은 이 외모는 굉장히 깜찍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단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남은 대학생활 충실하게 보내가지고 언젠가 인재로 스포츠계를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폰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종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을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가운데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월요일 이 시간에 맑은 종소리를 채워주고, 참, 하여간 두 분 나와 계세요. 데일리한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맑은 종소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여는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아, 참, 드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직도 촛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서영호입니다. 예, 이게 민망해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하다가 못했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최종 반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해달라. 이게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일주일 연기해주면 결국 3월 13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그런데 전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합당하면 사실 연기해야죠.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유가 지금까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고영태를 출석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고영태 녹취 파일을 다 공개해서 들어봐야 된다. 이 부분 다 정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한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네네. 오늘 결정을 하죠. 서 소장님. 예. 네, 저는 탄핵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이시죠.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YS 고 김영삼 대통령의 이 생각나는 오늘인데요. 이 전두환이가 이 김영삼이를 막아도
이 나라의 도도한 민주주의는 막을 수 없어. 야, 이거를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는데 헌재가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연기를 위해서 탄핵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헌재의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고영태 게이트 만들기, 변호인단의 총사퇴 흘리기,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하는데 근데 심리는 하지 말고 최후 진술만 하겠다. 그 축구 경기 하는데 상대 팀한테는 안대 가리고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론은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무리한 증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절차의 공정함을 수용했으니 너희들도 판결의 신속함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헌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왔는데 전 마찬가지로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그 심리 기일을 연기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3월 2일까지 아니어도 일정하게 양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3월 13일 이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헌재의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이 요청을 두 분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헌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잠깐 서영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예? 일단 출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면 헌재에서 그걸 막을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헌재에 내가 진술을 하겠다 어찌됐든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고 며칠 날 가겠다고 했을 때 헌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서 질문을 하냐 안 받겠다 그러고 나왔을 때 그걸 또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그 출석하면 질문은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리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후 진술, 그러니까 피신청인으로서 내가 이제 심리 다 끝난 다음에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진술을 하러 가는 것이지 신문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대리인단 측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헌재 측에서는 그럼 며칠까지 와라. 그러니까 3월 2일이 아니라 3월 2일 이전에 며칠까지 와라라고 날짜를 지정을 아예 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데 요인이 되지 않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 소장님? 저는 뭐 특검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측의 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되면 30일간 3월 30일이 기한이 만료인데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될 거고 만약에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라면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체포라던가 이런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이 만약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그 검찰청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는 불상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특검 연장을 수용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친박과 일정한 그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적 여론을 업어서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봐도 중요한 부분인데 특검위원장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황교안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이 15% 지지 이외의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황교안 권한 대행으로서는 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이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1회 연장이라는 그런 그 문구가 있었지만 한 번도 특검이 연장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미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한 10일 정도 남아 있을 때 연장 여부를 물어봤더니 뭐 뉘앙스가 이랬습니다. 어쨌든 10일이란 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다. 그동안 충분히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미뤄봤을 때,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120일이라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비춰봐서 꼭 굳이 지금 뭐 이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굳이 30일을 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대선 쭉 이렇게 보면은요,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밟고 올라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전 특검 연장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영우 소장님 생각이 저도 사실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나저나 그 탄핵 심판 결과 이게 인용이 되던 아니면 기각이 되든 간에 제가 오늘 아침 일부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좌우지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확 변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정치 공학적인 그런 전망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거기까지만 딱 멈춰져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헌정사상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탄핵으로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60일,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선거라는 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경선을 한 3, 4개월 경선 치르고 양대 후보들이 또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선의 어떤 그런 스케줄을 잡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작스럽게 60일 이내로, 그러니까 한 며칠 이내로 당내 경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선이 있어야 되죠. 이 과정도 사실은 겪어보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 다음 대선이 딱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인수위가 없어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이 현재 내각과. 그런 상황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스케줄은,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연착륙시켜갖고 큰 혼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기각되든 인용되든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일시적인 대립 갈등들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용이 될 경우에 저는 야권 진영 내에서는 이제는 탄핵으로 정권이 심판됐다. 즉 선거에서 구도 선거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 나은 인물이 누군가에는 인물 선거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인물의 매력도라든가 외로 확장성을 볼 때 안희정 지사의 제가 볼 때는 도약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권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탄핵의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혁신이라고 하는 친박을 배제한 보수 대연합, 보수 혁신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의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행사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공포증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박지원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사실상 문재인, 반문재인. 그러니까 비박 반문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박근혜는 잘못했는데 문재인은 아닌 것 같아. 이 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 큰 어떤 변수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된 직후에 반문, 문재인은 불안해 하는 측이 굉장히 많이 결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이 변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국민의당도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서 사실은 친문 쪽도 굉장히 결집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반문과 친문 이런 어떤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박지원 대표의 주관적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그리고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안보 불안 이런 걸 가중시켜서 결국은 국민의당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공포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친박의 유산들인 자유한국당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결집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 3월 1일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를 내고 그 탄핵은 계속 잘못됐다고 탄핵 불복 운동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정권 심판에 잔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정권 심판론은 이번 대선 국면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공포보다는 오히려 친박의 잔불 끄기 정권 심판론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정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론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냐면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실어주는 방향 쪽으로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양측 모두 그쪽으로 나가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게 지금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는 점을 좀 여야 모두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3월 말이죠. 지금 그죠? 경선 날짜는 아직 기정되죠. 왜냐하면 탄핵 인용됐지. 확정 안 됐죠. 확정 안 됐나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탈락한다. 안희정 지사가 탈락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지표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희정 지사의 그러니까 이 지지층은 절대적으로 민주당 고정 지지층은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 고정 지지층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가 44%에서 44%를 오르내리거든요. 각 그 여론조사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게 사실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의 한계다,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물론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표에서도 고정 지지층이 없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비박 반문 그 그룹들이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밀었을 때 그 민주당 내에서 탈락을 한다 그러면 그 표는 사실상 문재인 대표로 갈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반문의 어떤 이유 기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갈 것인지 혹은 아예 표를 기권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실패하고 유배 갔다가 그 유배지를 탈출했을 때 탈출하자마자 파리에 반역자 나폴레옹을 죽여라 그랬다가 나폴레옹이 파리 시내 외부에 진입했다 했더니 나폴레옹 황제 폐하 만세라고 하는 경문이 붙었죠. 그런 것처럼 민심은 제가 볼 때는 가변적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경선 결과에 문재인이 됐을 경우에 일부는 이탈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수는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서 될 사람을 밀어주자고 할 것이고 일부는 기권할 것이고 또 일부는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으로 갈 소지가 많은데 현재같이 문재인이 되면 공포다. 문재인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대론, 네거티브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 지지층을 다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전과 같이 당선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표가 온전히 다 가기는 어려워서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요, 이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였었죠. 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여론조사가 33%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8% 나왔으면 이거 합하면 41%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야권 핵심 지지층이 최대한도로 결집한 수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야권 지지층들이 이제 주로 하고 안희정 지사는 중도 보수까지 들어가는 이제 지지층이니까 저걸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이게 좀 떨어지거든요. 44%가 나왔거든요. 근데 안희정이래.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의 지지율 41%다. 근데 민주당은 44%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두 후보에 있어서의 조금 확장성이 제한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외연을 맡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집토끼를 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외연한 것을 전부 다 문재인 대표 쪽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기숙 교수 아시죠? 조기숙 교수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안희정 지사를 막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뉘앙스인 자체는 뭐냐면 아니 그 정도 해서 그냥 문재인 대표한테 그걸 넘기면 되지 그걸 악착같이 끝까지 해서 이 적전 교란을 지금 맡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안희정 지사를 견제를 하면서 친문을 선동을 합니다. 이제 결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외부 세력의 이런 책동을 막아내야 된다. 아주 거칠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안희정 지사의 상승률에 대한 친문 쪽의 그 두려움 그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이들이 예상했듯이 적당히 해서 드롭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는 끝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이겨보겠다라는 확신이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든 문재인 전 대표든 간에 극렬한 지지자들, 강력한 지지자들 제외하고 나머지 야권 지지층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국면 자체가 이미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보수 여권에서는 경쟁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가장 큰 표차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야권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정권 교체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정권 교체된 이후에 시급한 시기 내에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연정이든 공동정책 안보라든가 민생복지에 대한 공동정책이라고 하는 보다도 미래 가치적이고 비전적인 포지티브한 선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문재인과 안희정의 쓸데없는 갈등과 대결들은 별로 국익을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추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현이 참 이상하네요. 경선에서 아주 유력한 후보들이 서로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놓고 서로 이 경쟁을 벌이는 게 왜 쓸데없는이라고 표현하시죠? 이제 흥행에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진 자의 여유로 좀 들렸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보수층에 깜짝 놀랄 만한 후보 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후보라고 별로 안 놀랐거든요. 안 보이긴 했는데요. 놀랄 만한 별로 크게 놀라진 않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출마를 한다면 보수층의 판은 흔들릴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조선일보의 인터뷰, 그러니까 이 항고심에서 이 선거를 받고 나서 무죄 선거를 받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포지셔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캐치프레이즈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다. 지금까지 다 여타 후보들 1% 미만의 후보들보다 훨씬 눈에 띄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선에 만약 출마를 해서 얼만큼의 정말 이 1위를 차지하고 보수층에서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은 흔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왔다 홍반장입니다. 이슈메이커 전투력. 선거와 정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나 어떤 거든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만큼 그런 전투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다만 홍럼프 트럼프 홍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트럼프 현상의 교훈은 막말을 하거라던가 튀는 발언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러스벨트라고 하는 백인 중하위층의 경제적 요구를 대변했듯이 홍준표 지사가 어떤 경제적 지지층, 자기 지지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 보수 혁신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야만 트럼프 돌풍을 한국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는 교훈을 홍준표 지사가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워낙 보수 쪽에서 지금 이 강력한 후보가 아직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첫날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 간에 힘차고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